안녕하십니까. 신상호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동국대, 동의대 바른경영 미래경영자위원회 위원님과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수료하신 위원님들도 일부 참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에는 수업 관계로 오후 5시에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오늘은 방학 중이시니까 시간을 오전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월 7일 행사는 오후 5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김동수 이사장님께서 미국 출장인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연에 앞서 2025년도 2학기 부산 동의대 바른경영 미래경영자위원회 바른경영보고서 평가에서 대상 수상을 한 각희빈 학생의 수상작 발표가 있겠습니다. 각희빈 학생은 취업을 한 관계로 참석을 할 수가 없어서 동의대 현재 단장이신 강미연 학생이 대신 발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작은 바른 경영을 제일 잘 표현한 작품 위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10분 내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강미연 학생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여 작성한 내부 고발 시스템을 통한 ESG 가치 창출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시는 강미연 학생은 동의대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오늘 연사이신 담당 교수님보다 더 잘하겠다는 각오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경영학과 미래경영자위원회 2기 단장을 맡고 있는 강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윤리경영의 재정립, 내부 고발 시스템을 통한 ESG 가치 창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왜 지금 내부 고발과 ESG가 함께 이야기되어야 할까요? 오늘날 기업은 점점 커지고 전문화되면서 외부 감시만으로는 내부의 부정을 포착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지배구조 영역에서 내부 통제와 윤리 경영의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사후 비용과 시장 신뢰의 훼손을 생각한다면 내부 고발 시스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내부 고발을 어떻게 다시 정의해야 될까요? 기존의 조직 구성원이 직무 중 알게 된 불법,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로 정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를 ESG 관점에서 재정의하고자 합니다. 내부 고발은 단순한 밀고가 아니라 ESG의 즉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리스크 관리 인프라입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을 견제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역량의 증거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내부 고발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 영역 모두와 연결되게 됩니다. 환경 측면에서 오염이나 불법 배출 같은 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게 해주고 사회 측면에서는 제품의 안전이나 노동 이슈 같은 이해관계자 리스크를 관리해줍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 회계 부정이나 비자금 같은 문제의 첫 신호를 포착하는 저기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기 경보에서 시작해 리스크 관리, 신뢰 자본 축적, 이를 통해 ESG 가치 제고로 연결되는 가치 사슬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 고발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비밀 보장의 의무, 신원이 노출되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불이익의 조치 금지. 파면이나 강등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막고 발생 시 원상 회복을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의 감면. 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이 실제로 힘을 가지려면 기업 내부의 실행 장치도 필요하게 되겠죠.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해 신원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 신고 한라인,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고 독립적 지위를 가진 준법 지원인 제도, 환수 금액에 연동된 보상 및 포상금 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내부 감사 시스템, 이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진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패 사례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2001년 미국 7대 기업이었던 엘론은 수년간 장부를 조작해 수익을 부풀리고 부채를 숨겨왔습니다. 당시 재무 담당이었던 임원이 CEO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회계 조작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이 경고를 받아들이긴커녕 오히려 그녀를 해고할 근거를 검토하였고 회계법인과 공모하여 관련 서류까지 조직적으로 파쇄하였습니다. 결국 사실이 드러나며 기업 가치는 70조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하게 되었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내부 고발자 보호법인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며 내부 고발을 위험으로 간주하여 탄압할 때 기업은 스스로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영영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성공으로 작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포스코 건설의 해외 건설 현장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00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수법은 너무나 정교하고 본사의 준법 지원팀이나 정기 감사로도 쉽게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실태를 가장 잘 아는 한 직원이 회사의 내부 익명 게시판에 두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였고, 이를 인지한 기업은 즉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며 관련 임직원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아무리 감사 기준이 훌륭하더라도 결국 제보가 결합되지 않으며 시스템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부 고발이 기업의 치부가 아닌 건강함을 증명하는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례가 되었습니다. 두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제도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신고를 대하는 경영진의 태도, 그리고 보호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여부, 이 두 가지가 기업의 운명을 갈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전환입니다. 윤리 경영은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CEO가 명확한 윤리의 비전을 제시하고 먼저 규범을 지키는 솔선수범을 보일 때 구성원들은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가 아닌 동료로 인식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며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신뢰 자본의 축적입니다. 신고 접수로부터 투명한 조사, 결과 피드백,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 구성원들은 내 목소리가 진짜로 반영될 수 있구나라는 신뢰를 가지고 이것이 곧 기업의 ESG 신뢰 자본으로 축적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는 윤리 경영의 완성이 아닌 시작점입니다. 기업은 이제 고발자를 보호하는 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나 정보와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내부 고발 지표를 ESG 보고서에 담아 대외적으로 증명을 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고발이 필요 없는 투명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부 고발은 기업의 치부가 아닌 건강함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윤리 경영은 결국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구성원 스스로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영자위원회 2기 단장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미연 학생이 발표한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주강연을 해도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발표고 자료였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신 강미연 학생에게 한 번 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강미연 학생 질문 받아도 되겠습니까? 혹시 뭐 준비 안 돼 있으면은 대신 발표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제가 조금 생각 후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통 보면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가벼운 질문 하실 분 있으면은 뭐 학생들 중에서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하십시오. 오늘은 주 강연자이신 그 정선미 교수님을 그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미 교수님은 동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마케팅과 소비자 행동, 문화 마케팅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마케팅학회와 한국마케팅관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바른경제 부소장과 미래경영자위원회 지도교수를 영임하고 있습니다. 공저 문화마케팅은 2025년 대한민국 학술은 우수 학술 도서에 선정되었으며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 브랜딩, 소비자 트렌드, AI 시대의 마케팅을 주제로 활발한 강연과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 강연을 하실 정선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 경영학과 교수 정선미입니다. 바른경제 세미나 강연을 맡겨주셔서 너무 기쁘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요즘 학생들의 세미나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아침에 듣기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강연은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PPT에 제 얼굴은 넣지 않았습니다. 학기 중에도 제 얼굴 보는데 학생들이 방학에 또 제 얼굴을 보면 너무 놀라서 컴퓨터를 꺼버릴까 봐 참여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얼굴을 넣지 않고 저보다 좀 더 예쁘게 나온 저희 아바타를 삽입했습니다.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컴퓨터 끄시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는 행동하는 소비자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기업의 윤리 경영과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입니다. 오늘날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환경과 사회에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 제품과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신념과 철학에 따라 행동하는 소비자들의 변화가 실제로 한 기업의 철학과 광고 메시지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케아의 두 편의 광고입니다. 먼저 광고 철학이 정반대인 이케아의 두 캠페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소비문화 변화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광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광고는 램프란 제목으로 2003년 칸 등 다수의 국제 광고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광고 내용으로는 주인이 오래 쓰던 스탠드를 쓰레기통 앞에 버리고 그런 스탠드는 버리고 가는 주인을 바라보고 혼자 저렇게 처량하게 비를 맞으며 고개를 떨구고 있죠. 이때 한 남성이 등장해서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램프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램프는 감정이 없고 새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요. 해당 광고 메시지는 오래된 가구나 제품에 애착을 갖지 말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자주 교체하라는 그런 소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당시 이케아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광고는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노란 장화를 신은 어린 소녀가 버려진 램프를 발견해 집으로 가져갑니다. 밝고 따뜻한 배경음악이 흐르면서 이전 광고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전개되죠. 집에 돌아온 소녀의 부모님은 램프를 버리지 않습니다. 고장난 부분 수리하고 새 종구를 갈아 끼우고 깨끗하게 닦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손질해줍니다. 이후 램프는 아이의 책상 스탠드가 되고 가족이 함께 책을 읽는 독서등이 되며 아이와 그림자 놀이를 하는 추억의 도구로도 활용되죠.
버려질 뻔했던 물건이 가족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의 마지막에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2003년 광고에 등장했던 바로 그 스웨덴 남성이 다시 등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램프가 다시 사용되는 것을 보고 기쁘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15년 전에는 이상하다 했거든요. 감정도 없는 스탠드를 왜 아쉬워하고 불쌍하게 보지? 새거 좋은 거 많은데 이랬단 말이에요. 새 것이 더 좋다고 말했던 그 브랜드가 이제는 재사용이 더 좋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 광고는 단순히 기업의 광고 전략이 바뀌었다는 의미를 넘어 소비자의 가치관 변화에 맞춰 기업의 철학과 메시지도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소비의 미덕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오래 사용하고 수리하고 재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가 중요한 소비자의 가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이케아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변화된 소비 철학에 맞춰 브랜드 철학을 새롭게 정의하며 소비자와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살펴보시나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제품을 구매할 때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어요. 특히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비건 브랜드인지 검색해보고 실제 사용 후기를 충분히 읽은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도 화장품이 개발되고 생산되는 과정에서 동물 실험이 이루어진다는 기사들을 접한 후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가격이나 품질뿐만 아니라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도 제게는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소비는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MZ세대의 소비 문화를 중심으로 강연하면서 제 소비 경험을 말씀드리는 데에는 어쩌면 저도 MZ세대에 포함되고 싶다는 작은 사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Z세대라기에는 아주 무리가 있죠. 밀레니얼 세대에는 한 발 정도 살짝 걸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소비의 패러다임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저렴한가가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되고 있죠. 또한 품질 중심의 경쟁에서 기업 철학과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소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가 소통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기업이 광고를 통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이제 소비자들의 후기와 경험, 그리고 SNS를 통한 평가가 기업의 이미지와 매출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업 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인데요. 이처럼 과거와 현재의 소비 기준을 비교해보면 분명한 변화가 보입니다. 가격에서 가치로, 품질에서 철학으로, 기업의 메시지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로. 소비는 더 이상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제 소비는 나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하나의 행동이자 의사 표현이 되었죠. 바로 이러한 소비 변화가 기업의 경영 방식과 윤리 경영, 그리고 브랜드의 미래까지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단순한 구매를 넘어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행위로 변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행동하는 소비자란 누굴까요? 행동하는 소비자는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과 가치관을 실제 소비를 통해 표현한 사람이죠. 예를 들어 기업의 생산 과정과 사회적 책임을 살펴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윤리적 소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친환경 소비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은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불매운동, 즉 보이콧도 행동하는 소비의 한 방식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가 있는 기업의 제품은 사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치와 부합하는 기업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바이콧, 즉 구매를 통한 지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SNS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기업의 사회적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죠. 결국 행동하는 소비자는 구매 여부만 결정하는 수동적인 고객이 아닙니다. 기업의 행동을 평가하고 지지하거나 압박하며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시장 참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라 이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왜 기업들이 MZ세대에 주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세대는 198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성장했죠. 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족한 브랜드에 비교적 높은 충성도도 보이죠. 반면 젠지 세대는 1997년 이후로 태어난 세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SNS를 접한 그런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매우 정보를 빠르게 탐색하고 공유하고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젠지는 무엇을 파는 기업인가 보다 어떤 철학을 가졌는가, 이 기업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SNS 영향력인데요. 과거에는 기업이 광고를 만들면 소비자들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였죠. 지금은 소비자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후기를 공유하고 기업에 대한 평가를 확산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의 평판을 만들고 브랜드의 성장을 이끄는 그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기업이 MZ세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히 구매력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하고 그 소비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기업의 행동까지, 그런 행동의 변화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MZ세대는 자신의 가치관을 소비를 통해 표현하는 세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데이터 어떨까요? 딜로이트가 2024년도에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젠지 세대의 소비 특성이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죠. 86%입니다. 기업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매우 중요하다. 즉 무엇을 판매하는 기업인지보다 왜 존재하지? 라는 거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인지가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75%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소비와 직장 선택에 중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제품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는 친환경 제품이라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죠. 이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 입장에서 왜 중요한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과거의 친환경 제품이나 윤리적 제품이 가격이 비싸다면 판매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가치가 가격보다 우선되는 소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이런 주제로 연구하면서 비슷한 결과를 확인을 했죠.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수치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수행한 연구에서도 윤리적 기업이 판매하는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구매 의도도 높아지고 일반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즉 프리미엄 가격 지불 의향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는 윤리 경영이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자 선택과 기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죠.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는 자신의 환경 가치관 때문에 직업이나 산업까지 바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가치 소비가 단순히 무엇을 살 것인가를 넘어
어디서 일할 것인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결국 오늘날 기업은 좋은 제품만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소비자는 기업의 철학을 보고 구매하고 직원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입사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기업들이 윤리 경영과 ESG를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윤리 경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윤리 경영이라면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의 윤리 경영은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 경영은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경영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날 윤리 경영은 하나의 활동이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실천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친환경 경영, 직원과 지역사회를 존중하는 사회적 책임,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그리고 기업 운영의 투명성이 포함되겠죠. 또한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 협력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그리고 이러한 모든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사회로부터 얻는 신뢰까지 모두 윤리 경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윤리 경영의 핵심은 기업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러한 윤리 경영은 더 이상 기업이 선택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윤리 경영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윤리 경영을 잘 실천한 기업들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요? 몇 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ESG 활동이 투자자나 주주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도 ESG를 함께 살펴보죠. 다음 페이지에 이케아 사례는 강연 시작할 때 설명드렸으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무인양품 사례입니다. 무인양품은 오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다라는 철학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과거에는 새로운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였다면 무인양품은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을 수리해주는 리페어 서비스, 고장난 제품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그리고 중고 제품 판매와 재활용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죠. 즉, 새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보다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겠죠. 기업의 경쟁력이 더 많이 판매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도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속 가능한 소비가 확산되면서 기업도 판매 중심에서 제품의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최근에 윤리 경영의 대상이 환경이나 사회 문제를 넘어 인공지능, AI 분야까지 확대됐죠. AI는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한편으로 편향된 결과를 내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같은 새로운 윤리적 문제도 함께 발생을 시키고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책임 있는 AI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4가지인데요. 첫째, 공정성입니다. AI가 특정 성별이나 인종, 계층에 편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투명성입니다.
AI가 어떤 기준으로 결과를 도출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죠. AI가 개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책임성입니다. AI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기업이 책임을 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례는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윤리경영은 이제 환경과 사회를 넘어 AI 기술까지 확장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뛰어난 AI인가 보다 얼마나 책임 있게 AI를 사용하는가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친환경 신발 브랜드 올보즈 사례입니다. 올보즈는 제품을 판매할 때 가격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신발 한 컬레를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었는지, 즉 탄소 발자국도 함께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비자가 제품을 비교할 때 가격, 디자인, 품질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제품인지도 함께 비교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은 운동화라도 탄소 배출량이 더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업도 이런 소비자들의 변화를 반영해 환경 정보를 제품 정보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죠. 이제 환경 정보도 가격이나 성능처럼 소비자의 새로운 구매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해외 마지막 사례는 독일의 친환경 검색 엔진 에코시아입니다. 에코시아는 일반 검색 엔진처럼 검색을 하면 되지만 한 가지 특이점이 있죠. 검색을 통해 발생한 광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나무를 심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별도로 기부를 하지 않아도 평소처럼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에코시아는 자신들이 심은 나무의 개수와 재무 정보를 공개하며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요.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중요한 측면이 큰데 과거에 우리가 환경보호 일부 사람들의 특별한 실천으로 여기지 않았나요? 하지만 이제는 일상 속의 작은 행동만으로도 누구나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결국은 행동하는 소비자는 거창한 행동을 하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평소 사용하는 검색 엔진을 바꾸거나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거나 윤리적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례를 살펴볼까요? 먼저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은 단순한 중고거래 플랫폼이 이제는 아니죠. 지역 주민들이 물건을 다시 사용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하면서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새 제품을 계속 구매하기보단 기존 제품의 수명을 늘리고 폐기물을 줄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소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죠. 또한 지역 주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도 ESG의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올리브영은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비건 화장품, 친환경 브랜드, 중소기업의 우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리브영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법 알고 검색을 통해서 물론 많이 알지만 그리고 친구들에게 제가 검색한 내용을 소개도 합니다. 특히 친환경 브랜드, 비건 화장품을요.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라 볼 수 있죠. 이처럼 국내 기업들도 소비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읽어내고 그 가치에 맞춰 기업의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케아, 무인양품, 마이크로소프트, 올보즈, 에코시아, 당근마켓과 올리브영까지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기업이 먼저 변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먼저 변했고 그 변화에 맞춰 기업들이 변했다는 거죠. 오늘날 소비자는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비를 통해 기업을 선택하고 때로는 기업의 경영 방식과 철학까지 변화시키는 행동하는 소비자라는 거죠. 앞으로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좋은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와 신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일 겁니다. 오늘 다양한 기업 사례를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게 있습니다. 행동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기업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ESG, 경영을 내재화해야 한다. ESG를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이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소비자는 이제 기업이 무엇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알고 싶어 합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일수록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공급망까지 책임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비자는 완성된 제품만 보는 게 아니라 원재료는 어디서 왔는지, 협력업체의 노동환경은 적절한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네 번째는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이 중요해졌죠. 마지막으로 임직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좋은 기업 문화와 직원에 대한 존중은 결국 소비자의 신뢰로 이어지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오늘 강연의 핵심을 딱 2분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 사례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소비자가 또 다른 행동하는 소비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먼저 AI와 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광고를 보고 믿고 구매했다면 지금은 검색 한 번이면 기업의 ESG 활동, 환경 정보, 다른 소비자들의 후기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도 예전처럼 숨길 수가 없죠. 오히려 환경 정보, ESG 활동, 사회공헌, 경영 정보 등을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공개된 정보를 그대로 다 믿지도 않죠. 리뷰를 확인하고 SNS를 찾아보고 팩트체크를 하면서 기업이 정말 말한 대로 행동했는지 직접 검증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는 점점 더 윤리적인 기업을 선택하게 되고 기업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더욱 책임 있는 경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행동하는 소비자가 행동하는 기업을 만들고 행동하는 기업이 다시 더 많은 행동하는 소비자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소비자는 좋은 기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기업을 변화시키고 시장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매일 소비를 합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기업의 경영을 바꾸고 사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이 앞으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얼마나 저렴한가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비가 더 나은 기업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동하는 소비자, MZ세대와 윤리 경영에 대해서 잘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은 강연 내내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께 그 질문을 하실 분 있으면은 그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 요즘 그 학생분들이 그 질문을 잘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그 교수님한테 어려운 질문 좀 하시가지고 좀 좋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하실 때는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지적을 안 하시더라도 그냥 그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오늘 그 정선미 교수님께서 강의를 아주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할 뭐 필요가 없을 그런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질문은 아니고요. 소리가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냥 보충해서 인사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행동하는 소리. 우리 참석자 보니까 우리 동국대 3기 학생들, 그 다음에 동일대 2기 학생들 반갑고요. 또 보니까 동일대 1기 학생도 있고 또 동국대 1기 학생도 참석을 한 것 같아요. 또 계속 관심을 갖고 참석해줘서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그 발표한 강미연 단장인가요? 본인 리포트도 아닌데 아주 잘 소화를 해서 발표를 해줬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내부 고발과 관련돼서 다음번 10월 달에는 또 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그 롯데홈쇼핑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규 실장님을 연사로 모실 계획입니다. 일단 확정은 됐고요. 그때 아마 그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부 고발을 할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내부 고발을 어디에다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내부 고발을 회사에다 하게 되면 고발하는 사람이 이제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는 제3자 기관을 만들어서 제3자 기관에다가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서 제가 내부 고발을 담당하는 처리하는 일을 한때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윤리위원 활동을 한 2년 전까지 했었는데 한 9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잘 제가 작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된 내용은 다음번 주메이 때 또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정선미 교수님이 그 행동하는 소비자 아주 뭐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또 정리 요약까지 아주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브랜드 액티비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브랜드, 기업 뭐 이런 개념인데, 그 배경에는 이제 소비자가 행동을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기업이 행동한 그런 추세를 조금 보이고 있죠. 뭐 그냥 한 가지 뭐 여기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조금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파타고니아 사례가 있는데 트럼프 1기 대통령 시절입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6, 7년 전 일이 아닌가 싶은데 7, 8년 전 정도 됐나요? 유타주의 국립공원의 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트럼프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 파타고니아가 국민의 땅을 훔치고 있다, 정부가. 뭐 이런 광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 면적을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우리 땅을 훔치고 있느냐, 뭐 이런 항의 비슷한 데몬스트레이션 비슷한 거를 하는 정도까지 갔었던 때가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소비자가 행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함께 이제 사회공헌 활동, 기부 활동 또는 이제 환경 보호 활동 뭐 이런 거를 하는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 환경이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이 혼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와 함께하는 모델도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윤리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이런 윤리경영, 우리 정성민 교수님이 설명했던 윤리경영을 잘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기업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국대 1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야크, 이제 산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블랙야크 활동, 또 그 의류 재활용 또는 플라스틱 재활용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2기 때는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사용 판매를 하면서 탄소 배출량이랑 이런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 또 요 동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부산은행을 다녀왔죠. 또 그리고 함께 동의대하고 동국대하고 함께 이제 8월 달에는 제일제당, 오늘 뭐 올리브영 사례도 있는데 제일제당은 이제 문화 사업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뭐 그런 얘기를 또 여러분들이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계속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또 요번 2기, 3기, 동국대 3기, 동의대 2기 학생들 요번에 수료를 하시더라도 이후에도 이런 세미나 같은 활동에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강미연 단장, 우리 좋은 발표해 주신 정선미 교수님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면은 오늘 세미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참석하신 그 동국대 학생들이 동국대 3기, 동의대 2기는 8월 27일 날 수료식을 하는데 수료를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정선미 교수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학생들이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